자, 유조선이나 이 큰 벌크선 같은 배를 방향성을 한번 돌리려면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작년 내내 그 주가가 부진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규모 있게 반등을 해오다가 다시 올해 들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 조선주 주가 언제쯤 회복할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김현 연구원 모시고요. 조선업종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배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정 방향 한번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최근 주가 흐름 좀 먼저 점검해 볼까요? 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연초부터 이제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이 나왔던 그 초입기까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뭐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어떤 매크로에 네. 대한 뚜렷한 호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네. 지속적으로 어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성도 확실히 보이지 않고 실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점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가장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저가 수주. 네. 이걸 언제쯤 털어내고 신규 수주는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 흐름을 보였던 거거든요. 건설업종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크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닝 쇼크가 이제 저가 수주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업 저가 수주는 대충 다 턴 건가요? 어느 정도예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표로 보는 게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4대 선종의 가중평균 지수인데요. 이게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빠지다가 작년 7월을 저점으로 해서 한 7차례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과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때 수주받은 선박들이 매출에 반영되는 시점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 조선업이라는 건 지금 수주받는다고 해서 바로 지금의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최소한 수주받은 다음부터 매출로 인식까지는 한 1.5년에서 2년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2013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올랐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15년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올해까지는 그 저가 수주분이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즉 계속적으로 매출에는 그 저가 수주 물량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분기 기준으로 급격한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거나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나왔던 올해 초에 그 재무제표는 당연히 좋지 않았을 거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내는 내년 초에 나오는 재무제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 2013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나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올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면 작년 하반기보다는 좀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걸 연간으로 합산했을 때는 큰 편차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절대적인 숫자 레벨이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주가의 반등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세계 최대 선사 조선소입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1%대니까 이제 기저 효과를 보고 내년에는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자, 조선소를 가보면 배를 짓는 데지만 그 조선 그 산업의 이 매출 구성을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해양 플랜트라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몇 년 사이에.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 빅3 조선사의 그 매출과 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저희가 빅3라고 표현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양 플랜트라는 게 결국은 해저 자원, 즉 오일이나 가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박이라는 건 결국은 화물을 운송하는 게 목적이고요. 해양 플랜트는 그 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뭐 반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양에 대한 약간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조선사별로 나눠서 본다면 해양 비중이 가장 큰 업체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의 70% 정도가 해양이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0%? 예,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한 60에서 65% 정도가 해양이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 그러면 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이미. 저희가 배만 만드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아마 현대미포조선이나 한진중공업 정도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플랜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플랜트라는 건 어차피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시장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듯한데 네네. 셰일 오일, 셰일 가스는 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글로벌 오일 컴퍼니, 저희가 얘기하는 뭐 엑선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이제 다국적 석유 기업들, 네. 이 업체들이 셰일가스 이전에는 주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오일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네. 가스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투자 자체가 가스로 좀 이관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설비 자체도 오일 생산 설비도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스 생산 설비들이 가스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 FLNG라고 하는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전 세계 최대 그 자원 수입 국가 중에 하나였던 미국이 스스로 자원을 생산하면서 수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과거 중동에 의존됐던 어떤 그런 자원 일변도에서는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아무래도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어떤 그런 판도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선박발주의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결국은 한국 조선사들의 중장기 수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결국 오일 컴퍼니의 투자 변화, 두 번째는 전 세계 에너지 기업 어떤 그 판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를 하면 국내 빅3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은 이들 회사들한테는 그 셰일 가스,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시장의 이 활성화라는 거는 다소간 호재로 봐도 될까요? 일단 만약 뭐 미국이 원유 수출까지 승인을 해준다면 예. 결국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뭐 LNG 캐리어 같은 경우나 탱커 같은 경우는 신규 발주가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 기대할 만합니다. 근데 반면에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미국 중심으로 육상의 개발이 확대가 된다면 네. 저 바다 밑에 있는 해저 자원을 개발하는 해양 플랜트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에너지 수요는 한정이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먼 데 가서 그 뭐랄까요, 코스트를 더 들여서 네네네. 시추하고 탐사하고 채굴하는 것까지는 수요가 좀 줄 수도 있다. 예, 그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야 이제 그런 기대감도 생길 텐데 그러게요. 유가는 안 오르고 그런 뭐 셰일가스나 타이트오일 개발이 확대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반대급부적으로 해양 쪽에서는 약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 들으면서 하나 생각난 거는 예전에 그 조선 업황을 얘기할 때 네네. 국제 유가란 측면에서 보면 이 조선사에서 배를 사가는 해운사는 네네. 유가가 낮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 조선사도 유가가 낮은 측면에서 좀 이익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이제 해양 플란트라든지 네. 뭐 이 탱커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 유가가 안 좋아지면 그런 이제 해양 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줄고 하니까 유가 안 좋은 게 그 조선사에는 좋지 않겠군요. 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과거에는 사실은 유가가 떨어져야 예. 해운사들의 그 원가 코스트가 떨어지기 떨어지니까. 때문에 마진이 좋아져서 수익이 나니 네. 투자를 하게 돼서 조선 발주가 늘 거다, 이런 네.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예. 상황 하에서는 운임이 세게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트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높은 상황에서 코스트를 세이빙하기 위해선 뭐 고효율 선박, 소위 말하는 뭐 에코십이나 이런 배들에 대한 발주가 나왔던 게 사실인 거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올라야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커머더티에 대한 투자 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신흥국들, 뭐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이런 신흥국들의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경기가 거 아니냐고 좋아진다는 보기 때문에. 얘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유가라든가 이런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선업종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중국의 그 굴뚝 산업, 그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그 많은 조선소들이 우리가 보더라도 경쟁력도 없는데 난립했었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의 그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의 여파가 좀 가속화된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메이저 업체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조금 드는데요. 물론 저희 조선업체에서는 사실 그걸 기대하죠. 어차피 네. 중국에 너무 과잉으로 설비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결국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도태가 되면서 건조 캐파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면 네. 결국 조선사들끼리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고가 선박은 한국의 대형사, 그다음에 저가 선박은 살아남은 중국의 업체들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림, 이게 사실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그림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결국 중국이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까지 그런 어떤 캐파 구조조정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고 있는 거고요. 즉 네.
조선사들이 문을 닫을지언정 오히려 그 조선사들이 상위 조선사의 뭐 서브 컨트랙터나 아니면 그 그룹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건조량이 줄고 있고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 구조조정이 정부의 어떤 규제로 가속화된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약간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급량의 축소라든지 구조조정은 이미 좀 반영돼 있다,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 그러면 네. 이렇게 분류를 통상 하실 수도 있고 또 해온 것 같은데, 수출 물량 실을 때 컨테이너 싣는 네. 컨테이너선이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에너지 같은 거 이제 주로 탱커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네. 탱커가 있고 또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거 막 실어내는 이 벌크선이 네네.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빅3는 이 벌크보다는 컨테이너 탱크 쪽이죠. 네네, 해양 플랜트를 제외하면. 네네. 이 세 그 선종의 업황은 지금 어느 정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나요? 저희가 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4대 선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원자재 운반하는 벌크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원유나 이런 액체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탱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소비재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제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선이 있습니다. 가스선. 예, 근데 네.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 이유는 벌크선이 가장 저가 선종이고요. 네. 벌크보단 탱커, 탱커보단 컨테이너. 가스선이 가장 고가 선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이제 원가율이 높고 아무래도 좀 하이엔드 선종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벌커 탱커가 많이 나오는 것보단 컨테이너나 가스선이 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조선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 산업이라는 건 결국 발주처가 발주를 해야 수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처가 과연 작년보다 올해가 발주하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네. 그러면 어느 선종이 환경이 좋은 거냐 이걸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벌크선 같은 경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연초부터 나온 노이즈가 중국의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벌크선에 대해서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보고 있고요. 탱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원유 운반이 결국 주 타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원유 그 석유 디맨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근데 지금 뭐 원유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탱커는 그냥 완만한 회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은 말씀하셨던 소비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벌커 탱커보단 컨테이너가 좀 아무래도 미국, 유럽이 중국보다는 좀 기대할 게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들은 아마 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로 보고요. 가장 지금 업황이 핫하다고 보고 있는 건 사실 가스선입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셰일가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스에 대한 디맨드나 이런 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운반하는 LNG 캐리어나 LPG 캐리어가 전체 선종 중에서는 가장 뜨겁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NG 캐리어나 LPG 마켓이 가장 좋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탱커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개선되는 게 없다. 벌크는 분명히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어떤 노이즈가 아직 있는 상황에서는 좀 속도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네. 그나마 거기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가스선 맞습니다. 쪽이다. 그게 우리 3사가 경쟁력도 있고 네. 부가가치도 좀 제법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단순하게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16만 톤짜리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이라고 하는 초대형 석탄 운반, 뭐 철광석 운반선의 척당 가격이 한 네. 6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70억 정도 되겠죠. 근데 동형 사이즈인 LNG 캐리어로 환산하면 지금 그 LNG 캐리어는 척당 가격이 네. 2억 200만 불입니다. 즉 우리 돈으로 거의 한 2,100억 정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가스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경쟁력은 한국 조선 3사가 전 세계 마켓 쉐어의 한 8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지만 더 악화되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회복의 연장선에 있지만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벌크선 쪽도 좀 관심이 그렇습니다. 갈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케이프 사이즈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조선소에 한번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배들이 큰 거. 저도 한 네네. 2번 가봤습니다만은 뭐 케이프 사이즈도 그렇고 네네. 뭐 파나맥스다 이런 얘기도 용어로 네네. 쓰는데 그
배 크기별로 그런 용어들을 쓰죠. 아마 예, 맞습니다. 이게 터널 이 채널이라고 그러죠. 해협을 이제 지날 수 있는 맞습니다. 운하라고 하나요? 이걸 예. 지날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참고 삼아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로벌 물동량 예측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그 항로를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운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그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선박을 수에즈 막스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파나막스라고 그래서 합니다. 막스라는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케이프 사이즈라고 한다라는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뭐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 그렇죠. 거기는 이제 못 지나가니까 돌아가라. 그 정도로 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선박이 이제 뭐 케이프 사이즈다 케이프 이렇게 사이즈.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네. 크다고 좋은 건 아니겠군요. 자, 얘기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위험 요인이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낍니다. 사실 뭐 위험 요인이라는 게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뭐 해외의 어떤 지표 변수나 이걸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조선업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현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업황의 둔화나 이걸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선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듯이 가격, 뭐 원가라든가 이게 절감이 되고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기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자꾸 이제 해양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해양 비중이 높은 조선사 순서대로 주가가 지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주가가 빠져 주가 흐름이 있습니다.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3사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해양 비중이 제일 크고요. 많고. 예,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작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룹 경영 진단을 받으면서 받고 그랬죠. 이후에 예. 대대적인 적자를 털어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그룹 경영 진단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얘네도 또 삼성중공업 역시도 혹시 터는 거 아니냐. 그 그룹 경영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감사원 감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진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노이즈는 주가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저희가 봤을 때 말씀드렸던 LNG나 LPG 쪽 그다음에 컨테이너 쪽이 올해 4월, 5월 달에 좀 상당히 발주가 좀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3월 달에 뭐 대외 변수 노이즈라든가 실적 우려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수주가 재개된다고 하면 4월, 5월부터는 저희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증권회사에서 네네. 이 거의 안 내던 네네.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게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네. 조선업.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그 현대미포조선의 매도 보고서를 보고 네네. 우리 김현 연구원께서 느끼시는 바는 어떤 거세요? 일단은 그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저희도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매도 리포트를 쓰곤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매도라고 한다는 건 정말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 주식은 당분간 보지 마십시오라는 걸 의미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를 안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이유가 올해까지는 연간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인 회사가 저희가 이제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는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이 현대미포조선이 1.1배입니다. 반면에 네. 모기업인 현대중공업 물론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흑자는 납니다. 근데 이 네. 회사가 PBR이 지금 0.8배 수준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고평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대미포조선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베이스 때문에 자산 사실 가치 그렇기 기준으로. 때문에 결국은 매도 리포트를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선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를 받으면 매출 인식까지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만약 올해 지금 2014년 4월부터 가격이 오르고 수주가 는다라고 한다면 16년의 실적을 갖다 댈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16년이 얼마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니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선박이 돌아선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사실 또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양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100% 주식이죠. 그렇죠. 조선업종 맞습니다. 치고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어떤 밸류에이션만 보고 매도 의견을 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일단 밸류에이션 비교로 비싸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반대 극부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매도 의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 개선의 속도를 보고
발주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면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현 연구원이 내리시는 신한금융투자 이제 그 조선업 담당자시니까 네네. 김현 연구원께서는 현대미포조선은 보유입니까? 저는 지금 가격대 그리고 회사 자체가 사실 지속 경영하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적자 지속이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PBR 즉 주가 순자산 배열 기준으로 1.0배 밑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다운사이드 리스크 즉 하방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10% 정도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건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보유 의견을 내면 그냥 이건 매도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네네. 자, 그러면 미포조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총 기준으로 그 빅3 여기에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으실 테니까 주가 흐름을 좀 그 점검해 볼 텐데 연구원님이 보시는 3사 중에 가장 최선호주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외 변수도 약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해양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각 기업별로 어떤 차별성을 보기 위해서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 전개될 수주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주를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부합하는 회사는 저희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경영진단 이후에 실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확인을 한다면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 수준이 3만 원이 붕괴를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52주 저점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룹 경영진단이 마무리되고 난 시점부터도 이제 삼성중공업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저희가 말하는 계륵이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계륵이요? 예, 왜냐하면은 시가총액도 크고 글로벌 넘버원 조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업이익률이 1%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올해가 몇 프로로 올라올 거냐 하는 건데 현대중공업의 올해 예상 총 매출액이 한 57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57조 원을 매출을 일으켜서 1조 원 영업이익을 날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매출이 14조 대 초반에 영업이익이 9천억 전후까지도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4배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 차이는 1천억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삼성중공업이 작년에도 보면 뭐 7% 수준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현대중공업은 1%대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은 워낙 사업부가 다양화돼 있고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가 턴을 하고 업이 좋아지면 가장 크게 좋아질 회사는 현대중공업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크게 부각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대주주에 대한 뭐 이런저런 노이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정몽준 그 의원이 대주주인데 이번에 서울시장 나가잖아요. 백지 신탁해야 된다, 너 팔아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도 많은데 뭐 그걸 팔 수도 없을 거고 팔지 않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저거 그 대주주가 그 대권 혹은 서울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뭐 저희가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 10.15%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지분을 판다 이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률 검토를 사전에 하고 그런 어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서시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즉 대주주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 10.15%에 해당되는 지분이 뭐 오버행으로 작용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안철수 그때는 뭐 안철수 교수였죠. 안철수 교수가 대선 나간다 그래서 안랩을 비롯해서 안철수 관련주가 엄청 올랐는데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서 현대중공업 주가는 안 오르더군요. 그러기에는 시가총액이 워낙 큰 회사고요. 그리고 매출이 57조면 상대적으로 그 사이즈가 상당히 큰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지 신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 변수들이 주가 흐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조선업황이 그 주가가 반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으로 업황 개선이 반영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진단 주셨고요. 우리나라 빅3 조선 대형 3사 중에는 해양 플랜트 비중이 좀 적은 데가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거기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고요. 삼성 그
중공업 삼성 중공업이죠. 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룹 경영 진단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투자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